우리가 chapter part 3에서는 우리가 우선 이동통신 셀러 이동통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기술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기술은 1세대부터 지금 4세대를 거쳐서 5세대까지 상용화가 일어났고 또 6세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동통신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지금까지 진화했는지, 또 이 진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앞으로 나오는 다음 세대는 어떠한 그죠? 특성을 가지고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세 번째 챕터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용해왔던 LTE라는 4세대 이동통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표준 규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죠? 예,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상용화 이제 가장 최근에 상용화된 5세대 5G 이동통신 기술은, 그죠? 기존의 LTE와 어떻게 다르고, 그죠? 어떤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파트 3에서 배우고 있는요, 셀룰러 이동통신 네트워크는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우리가 파트 2에서 배운 무선랜,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또는 와이어리스 팬,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큰 그림을요. 예, 우리가 가장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요.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셀룰라 구조로 동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룰러 통신 기술. 그래서 셀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 영역을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모든 가능한 우리가 통신하고자 하는 모든 가능한 영역에서 신호가 다 도달해서 언제든지 내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기를 원하겠죠. 예, 그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은 액세스 포인트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그런 베이스 스테이션을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인데요. 요번에 베이스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요. 그 베이스 스테이션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영역을 커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버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한다는 의미, 그 어떤 영역 안에 어떤 특정 영역 주변에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하는 역할을 할 건데요. 마찬 이거는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우리가 와이파이에서 액세스 포인트, 그죠? 여러분 집에서 이제 무선 라우터라고 부르는 액세스 포인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액세스 포인트가 어떤 역할을 했나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단말기가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이제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그죠? AP하고 통신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 AP가 보내는 신호를 여러분 받고 또 AP한테 여러분이 보내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싶은 신호가 있으면 액세스 포인트로 여러분이 전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액세스 포인트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신호를 받아서 인터넷하고 접속이 돼 있어요. 유선으로.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단말기가 보낸 신호를 무선으로 받은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내는 역할 또는 인터넷에서부터 온 신호를 단말기 쪽으로 보내는 역할, 예, 그 역할을 하는 중심이 바로 액세스 포인트가 되겠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정확한 공식 네임은 뭐냐면 베이스 트랜시버 스테이션이에요. 트랜시버는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합친 걸 트랜시버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송수신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트랜시버 시스템 BTS를 줄여서 이제 BTS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우리가 BS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용어를 BTS, BS 섞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말로는 기지국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BTS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제 사방에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들이 이렇게 사방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베이스 스테이션은 전부 유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선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에 연결돼 있느냐? 베이스 스테이션 BSC,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라는 데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1세대를 보게 되면요. 1세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이스 스테이션들이 이렇게 전부 선이 연결돼 있죠. 그죠? 다 어디로 연결돼 있냐면요. 여기 MTSO라는 것에 연결돼 있거든요. 예. MTSO는 뭐 약자냐면요. 모바일 텔레폰. MT는 모바일 텔레폰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전화기란 얘기죠. 예. 이동 전화 SO 스위칭 오피스 교환국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통신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환기가 필요하잖아요. 교환국 그죠? 그래서 교환기가 있는 국사를 우리가 스위칭 오피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지국이 전부 전화국에 있는 교환국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통신 기지국만 연결시키는 스위칭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MTSO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유선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뭐냐면요. 1세대는 기본적으로 전화만 가능한 이동통신 시스템입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이 원래 이제 뭐냐면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음성통신. 예. 그래서 여러분 집전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PSTN이 바로 전화망이거든요. 전화망에 전화기가 이렇게 집집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차를 타고 간다. 차 안에서 그죠? 기지국하고 연결하고 기지국은 바로 신호를 받아서 MTSO 교환국하고 연결하고 교환국은 다른 교환국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PSTN이라는 전화망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다른 유선 전화기와 연결이 된다. 또는 무선하고도 통신이 가능하다. 근데 그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MTS 교환국을 통해서 신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근데 2세대로 가면서 이 구조가 이제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셀룰라 구조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하나의 셀을 구성하는 겁니다. 셀이라는 건 그 기지국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영역, 그죠? 서비스 커버리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셀 안에 들어가면 그 셀을 만드는 기지국이 있겠죠, 그죠? 그 기지국과 통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지국이 있는 그 기지국이 커버하는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옆에 다른 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기지국이 만든 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동을 하게 되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움직이나 이제 걸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죠? 여러 개 기지국을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 기지국에서 붙어 있다가 지나가면서 또 다른 기지국에 붙었다가 계속 이제 그죠? 예, 그래서 끊기지 않고 통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가면서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전화를 하면 전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통화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셀과 셀을 넘어갈 때 그죠? 끊기지 않도록 계속 이어서 한 셀을 넘어가면 다음 셀로 바로 연결해 주고 그죠? 또 넘어가면 다음 셀을 바로 이것들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셀러에서는. 와이파이는 그게 안 돼요. 예. 와이파이는 자, 여러분 집에 이제 여러분 집에 설치해 놓은 액세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 붙어 있다가 집 밖을 나오잖아요. 그럼 끊어지잖아. 저도 마찬가지로 제 연구실에 지금 AP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제가 제 AP에 붙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노트북을 들고서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끊어져요. 신호가 약해져서. 예.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데 붙어야 되는데 AP가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뭡니까? 제 연구실에 있는 AP에만 접속되도록 설정이 돼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면은 이 AP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접속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끊어질 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LTE나 이런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는요, 지나가더라도 그죠? 예, 벗어나더라도 또 다른 기지국이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로 그죠? 접속이 될 거다. 예. 그 이제 2세대 구조를 보게 되면 왕 구조를 보는 거니까 2세대 그러니까 지금 1세대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전부 셀룰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2세대 같은 게 2세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2세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럽에서 표준화한 시스템이 뭐냐면 GSM입니다. 예, GSM은 유럽 방식의 표준 시스템이에요. 이동통신 표준이에요. 그래서 G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요. 한 기지국은 뭐예요? 베이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기지국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으면 하나의 셀을 구성한다 그랬죠. 저기 하나의 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셀들이 전부 뭐냐면 다 유선으로 BS에 연결됩니다. BS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BS는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기지국들을 제어하는 이제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에 다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세대는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기지국이 전부 전화국으로 다 붙어요. 전화 교환기로 다 붙습니다. 그런데 2세대에서부터는 전화 교환국에 바로 다 붙기 전에 MSC가 뭐라 그랬어요? 자, MSC가 뭐냐? 모바일 스위칭 센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스위칭 센터 이게 전화국이에요. 1세대 MTSO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교환기가 있는
그죠? 이동통신 교환기가 있는 센터입니다. MSC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기지국이 MSC에 바로 붙는 게 아니고요. BSC라는 제어기에 붙은 다음에 제어기가 MSC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MSC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스위칭 센터에는요. 스위칭 센터니까 글자 그대로 교환기가 있겠죠 안에. 그죠? 교환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버가 붙습니다. 서버 여기 HLR, 그다음 VLR, 그다음 OMS 이런 것들이 전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서버예요, 서버. 예를 들어서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라고 그러면요. HRR이라고 얘기하는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는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죠? 예,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주소는 뭐고 이 사람 전화번호는 뭐고 이 사람 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뭐 그죠?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면 그죠? 제 정보가 저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바로 이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 레지스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요. 전화를 하면 맨 먼저 어딜 가냐면요. 이 서버가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 서버를 통해서 내 정보를 확인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불법 사용자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위치도 중요해요. 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죠? 예. 본래 나의 원래 위치는 서울 어디야. 근데 제가 부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화가 오면 무조건 홈 로케이션 서버에다 물어보는 거. 이 사람 어디 있는지. 거기 가면 이제 이 사람이 서울에 그대로 있으면 거기 있다. 아니면 부산에 가서 부산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만일에 부산에 가 있다면 부산에 뭐가 있냐면 이 비지터 로케이션 레지스트라는 게 있어요. 홈이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등록하는 레지스터가 있는 거예요. 서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동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말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모바일 스위칭 센터에 다 이렇게 접속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더 상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요, 요 그림 보시면은 요 GSM 네트워크 있죠? GSM 네트워크 좀 상세하게 되죠. 자세한 그림이 좀 작은데 자세히 보세요. 전화망하고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예. 그러면 2세대는요. 2세대는 이제 1세대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2세대는 1세대에서 또 하고 똑같이 전화를 해요. 전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하고 접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인터넷하고도 접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 예. 전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GSM은 이제 유럽 쪽에서 만든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럽 쪽에서 맨 먼저 뭘 도냐면 심 카드를 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 카드를 다 이제 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단말기 심 카드가 다 들어가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심 카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 카드를 안 썼어요. 예, 지금은 이제 3G 이후에서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심 카드가 이제 GSM부터 들어갔어요. 예. 여기 이제 가입자 정보가 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꽂았다 꽂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심 카드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단말기 내가 빌려가지고 내 심 카드 꽂으면 내 단말기처럼 쓸 수 있는 나의 모든 가입자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나를 인식할 때는 그죠? 예, 단말기가 바뀌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 개인을 가지고서 그죠? 정보를 개인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쪽이 이제 단말기 사이드고요. 우리 단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표준화 시작할 때 UE라고 불렀어요. UE는 뭐 약자냐면 User Equipment. 사용자가 갖고 다니는 장치다 이렇게 해서 UE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3G부터 표준화할 때는요. 2G까지는 이제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규격인데 이제 그 3G부터는 전 세계 대상으로 표준 규격을 만들기 시작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사용했던 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LTE에서도요. 단말기를 뭐라고 부르냐 UE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용어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단말기를 UE하고 부르면은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근데 기술하는 사람들은 통신 네트워크를 공부하고 그죠? 이동통신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 단말기를 그냥 뭐라고 부르는 UE라고 부르는 겁니다. 규격에 보면 UE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기지국이 있죠, 그죠? 모바일 스테이션인데 기지국도 이제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그냥 모바일 스테이션, 죄송합니다. 단말기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모바일 스테이션이에요. 이동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축구 선수 이동국이에요, 이동국. 예, 이동국이라 발음 잘해야 되겠죠. 예, 이동국입니다. 예, 모바일 스테이션. 예, 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바일 스테이션인데 유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규격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지국은 공식 이름 이제 BTS인데요. 예, 나중에 이제 공식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베이스 스테이션, BS, BTS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기지국 있고 기지국 뭐에 붙어 여기 이제 무선으로 연결돼 있죠. 여기 무선으로 연결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선으로 뭐하고 연결됩니까?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죠? 좀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기지국이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그죠? 여기 지금 하나만 그려놔 지금 기지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러 개가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하나 있고 강북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베이스 스테이션에 한 개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 여러 개 베이스 스테이션이 붙는 거예요. 어쨌든 베이스 스테이션들을 다 묶어주고 베이스 스테이션들을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에 다 묶어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단말기는요, 유인은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네트워크 누가 만드는 거냐면요, 이동통신 사업자가 만든 통신 사업자가 있는 거죠. SKT, KT, LGU 플러스 이런 사업자들이 있어서 사업자들이 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기지국도 깔고 베이스테이션 컨트롤러 들고 이걸 다 연결하기 위한 서버들도 놓고 서버들 다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잠깐만 제가 얘기를 좀 잘못했네요. 예, 얘기를 잘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베이스 스테이션을 연결하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죠. 예, 기지국과 베이스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이 부분을 액세스 네트워크라 부르고요. 그다음 제가 서버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 개 서버들이 막 붙는다고 했는데 또 서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결국은 이 교환국을 거쳐갖고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는 여기 먼저 음성 같은 경우는 전화망으로 연결될 거고요. 그다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인터넷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갔어요? 표시가 인터넷 표시 여기가 전화국이고요. 여기 인터넷 여기 있죠, 그죠? 인터넷 여기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적이 뭐냐면 이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을 거쳐가지고 결국 사용자들이 보내는 신호들을 전부 음성이든 데이터든 간에 음성인 경우는 전화망으로 연결하고 데이터인 경우는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중간에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를 거쳐갑니다. 게이트웨이. 여기 보시면요. 이제 근데 두 가지로 나눠 두 개 박스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두 개 박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 박스가 뭐냐? 하나는 인터넷으로 접속하기 위해 가는 경로고요. 하나는 전화망을 연결하기 위한 경로입니다. 예. 그래서 전화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CS, 서킷 스위치로 동작하는 게 있고 전화망은 서킷 스위치로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패킷 스위치로 동작하는 또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는 데이터는 전부 패킷 스위치로 동작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로 가는 신호는 바로 이제 서킷 스위치로 동작하는 네트워크 두 개로 갈라집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 제가 뭐죠? 각종 서버가 있다 그랬죠. VLR, HLR 뭐 그다음에 AUC 뭐 이런 게 있다는. AUC라는 건 Authentication Center예요. 예, 인증 센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의 모든 그죠? 예, 가입자가 돈을 제대로 내고 쓰는지 안 쓰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암호키 같은 그런 것들 관리하고 그죠? 예, 보안 그런 관련 부분들을 관장하는 서버가 있거든요. 그게 Authentication Center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죠? 서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런 서버들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연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을 다 한 거, 이런 걸 다 연결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냐면 코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여기 CN이라고 약자 써놨는데요. 코어 네트워크.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여기서 이미 약자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 용어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코어 네트워크, CN이라고 줄여서 얘기했는데 코어 네트워크요. 코어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할게요. 뒤에 요단이 코어 네트워크 단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액세스 네트워크 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기 단이 있어요. 세 단으로 나눠진다. 크게 보면. 근데 역할이 명확하죠, 그죠? 예, 액세스 네트워크는 뭐예요? 기지국하고 그죠? 기지국 제어기 그죠? 그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예, 앞단에 있는 거니까 단말기하고 직접 붙는 앞단이고요. 그 뒷단에는 뭐가 있냐면은 뒷단에 뭐냐면 이제 게이트웨이 실제로 그죠? 데이터가 오면 이거를
전화망으로 또는 인터넷망으로 이제 연결해주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각종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서버들, 그죠? 각종 서버들이 이제 서로 연결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 다 묶어주기 위한 게이트웨이와 예,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우리말 줄에 뭐냐 관문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 게이트웨이예요.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전화망이나 또는 인터넷망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관문국 게이트웨이와 각종 장비들, 서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코어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예, CN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코어 네트워크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핵심망이다. 줄여서 왜 코어라고 얘기하냐면 통신사업자들이 그죠? 자기네들이 이거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네트워크야 이것들은 전부. 예, 그래서 통신사업자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갖고. 그죠? 예. 여기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일에 코어 네트워크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발을 내기 생겨가지고 패키지 빨리빨리 못 지나가면은 그죠? 예. 속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거기가 중간을 지나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 또는 여기가 다운이 돼도 안 됩니다. 그죠? 예, 코어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어디가 뭔가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그죠? 예, 아니면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코어 네트워크에서 다운이 되면 신호가 밖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예. 물론 액세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호는 다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갈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뭘 설명을 했냐면요. 셀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큰 그림을 한번 봤고 근데 1세대와 2세대를 구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세대는 워낙 단순합니다. 구조가 그죠? 예. 근데 2세대는 조금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2세대부터 우리가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로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세대에서는 그냥 전화만 하기 때문에 전화망으로만 전화 교환기까지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이 구조가 더 복잡해집니다. 5세대까지 점점 이 구조 자체가 진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셀룰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그 개념은요. 자, 우선 왜 셀룰라 네트워크냐, 왜 셀룰라 구조냐. 이건 이미 제가 이제 앞에서 암시를 한 것처럼 왜 우리가 이런 셀룰라 구조를 쓰느냐. 예. 왜 셀을 만드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영역을 내가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 서비스 하고자 하는 데다가 셀을 깔아야 된다는, 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셀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한 개 기지국 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고 싶다. 그죠? 기지국 그러니까 한 개만. 셀은 결국 뭐냐면 영역을 쪼갠 거잖아, 그지? 넓은 영역을 쪼개가지고 기지국을 이렇게 둔 건데 내가 셀룰러 구조를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한 개 셀만 만든 우리나라 전체를 한 개 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냥 우리나라 전체라고 하지만 그냥 서울만 할게. 서울을 한 개 셀로 내가 만들겠다 하고 남산 위에다가 서울이 제일 높은 내가 남산인 것 같아요. 예, 서울 중심에서 제일 높은 데가 남산에다가 기지국 하나 세워가지고 서울 시내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남산에 높은 안테나 세워서 파워 높게 쏘면 서울 시내 전체 신호를 보내고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서울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남산하고 연결 접속할 수 있으면은 기지국 하나만 가지고도 그죠? 그러니까 셀 하나만 가지고 서울시를 다 커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단말기 파워가 커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외곽에서 남산 밑에서야 가까우니까 있지만 저 멀리 있으면은 예, 서울 색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외곽에 무슨 노원구라든지 아니면 저쪽 뭐 송파구 저쪽 끝쪽이라든지 뭐 저쪽에서 어디예요? 여기 남산까지 신호가 돌아면 여러분 단말기에서도 신호를 멀리까지 보내면 파워가 높아야 되겠죠? 전력 소모가 크겠죠. 그럼 배터리가 금방 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호를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큰 셀 하나 만들어서 동작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단말기가 전력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을 작게 만들면요. 내가 단말기가 도달해야 될 기지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파워를 높게 안 써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셀을 만들지 않고 쪼개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또 중요한 문제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호를 파워를 높게 써야 되는 이유는
전파 감쇄가 생기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감쇄가 심하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파워를 높게 쏴야 되는 거예요. 높게 쏴야지만 감쇄를 극복해서 멀리까지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전파 감쇄가 심하기 때문에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죠? 예, 셀의 크기를 작게 해야 되고 셀의 크기를 작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로 국한이 되겠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주파수 재사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주파수 재사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글자 그대로 한번 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재사용. 예, 리사이클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개 주파수를 가지고서 그죠? 여러분들 두 사람이 동시에 통화를 못 하잖아. 한 개 주파수가 서로 간섭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전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감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만 좀 떨어져 있으면요. 같은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해도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서울에서 어떤 주파수를 누가 쓰고 있어. 그럼 부산에서 또 그 주파수를 또 써도 돼요. 왜? 서울에서 쏜 신호가 부산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프리퀀시 밴드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주파수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주파수를 가지고서 두 번 써먹는 거야, 동시에.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따지면 서울 안암동 노타리 우리 학교 주변에서 내가 누군가 쓰고 있는 프리퀀시 밴드를 누가 쓴다고 칩시다. 이 밴드를 우리 여기 성신여대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도남동 노타리에서 쓰게 되면요. 가까우니까 거리가 그죠? 간섭이 미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신촌까지 가면 아나노타리하고 신촌랑 거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나노타리에서 쏜 신호가 신촌까지는 안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도 거의 미미하게 넘어갈 거다는 얘기. 파워를 그리고 높게 쏘지 않으면 안 넘어갈 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아나노타리에서 쓴 신호를 그러니까 그 주파수죠. 주파수 밴드를 신촌에서 또 사용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그죠? 그럼 근데 왜 신촌에만 써요? 강남에 쓰면 안 되나? 강남역 사거리 써도 돼요. 그래도 멀리 떨어지니까 서로 간섭 안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재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용량을 늘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파수 하나 가지고 한 사람밖에 못 쓰는 것보다 주파수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 가지고. 물론 바로 옆에 있을 때는 못 써요. 간섭을 서로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멀리 떨어지는 애들끼리 재사용 가능하지.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주파수 재사용 이득입니다. 셀룰라 구조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요걸 볼게요. 여기가 안암로 노타리야. 예. 여기가 신천이야.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 강남역이 여기 있어. 그러면 주파수를 다 같은 주파수를 세 군데에서 또 네 군데에서 여러 군데 쓸 수 있다는 얘기. 주파수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파수 재사용을 한다는 얘기. 자, 만일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두 개의 붙어 있는 네이버 셀이에요. 두 개 기지국 여기 기지국이 하나 있고 여기 기지국이 있어서 셀이 두 개예요. 여기 셀이 하나 있고 여기 셀이 하나 있어요. 두 개 붙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도남동 노타리에 있는 거, 하나는 안암동 노타리에 있는 기지국이 두 개, 이제 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안암동 우리 고대 주변에 있는 셀이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 주변에 있는 셀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사람이 F0라는 주파수를 쓴다고 합시다. 여기 안암동 노타리에서요. 이제 이렇게 쏩니다. 여기가 이제 단말기예요.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신호를 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성신여대 쪽에 있는 단말기가 그쪽에 있는 기지국으로 쏩니다. 똑같은 주파수, F0랑 똑같은 주파수.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성신여대 쪽에서 쏜 신호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 신호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넘어오죠. 그죠? 물론 감쇄는 합니다. 감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어테뉴에이션이 있겠죠. 예.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해서 어테뉴에이션이 있을 겁니다. 자유공간에서는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넘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내 신호를 기지국이 내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보낸 신호를 받을 때 내 신호를 받을 때 옆셀에서 신호가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간섭이 되겠죠. 이 간섭은 뭐하고 똑같냐면 잡음하고 똑같아요. 잡음이 더해지는 거하고 똑같아. 잡음이 더해지면 성능이 안 좋잖아. SNR이 떨어지잖아. 그죠? 예. 마찬가지로 내가 쏜 신호는 옆셀로 간섭으로 간다. 그래서 인접셀 간의 간섭이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접셀끼리는. 예. 그래서 옆셀끼리 같은 주파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왜? 인접셀 간섭 문제가 때문에. 그죠? 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죠? 예. 인접셀끼리는 못 쓰고요. 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파수 재사용할 때
띄엄띄엄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 F1이 있다. 주파수를 제가 F1부터 F1, 2, 3, 4, 5, 6, 7 7개. 그죠? 7개 다른 주파수 채널이 있다고 합시다. 7개 밴드가 있는 거예요. 7개 채널이라고 그럴게요. 다른 주파수 채널이 있다고 칠게요. 이 7개를 재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자, 안암동 노타리에서 F1을 씁니다. F1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화동 노타리에서는 F1을 쓰면 안 돼요. 그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른 주파수를 씁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기동 다른 주파수 써야 돼. 바로 옆이니까. 그죠? 예. 그다음 청량리 쪽 다른 거 써야 되고요. 홍릉 쪽 다른 거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걸 주변에는 다 다른 프리퀀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기 해화동 노타리야.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럼 같은 주파수를 쓰는 거야. F1 쓴 걸 여기다 F1 또 쓰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F2 썼잖아요. 그죠? 여기 F2 쓴 거를 여기서 또 써도 되는 거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요. 얘하고 얘 사이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만큼. 그렇죠? F1하고 F1도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같은 주파수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격거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reuse distance라고 하는데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간격, 거리, 이격거리. 떨어뜨려 놓은 거리죠. 이 거리를 frequency reuse dista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requency reuse distance는 충분히 커야 돼요. 서로 간의 간섭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죠? 예, 이격거리를 충분히 둬야 된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두면은 주파수 재사용이 가능해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주파수 재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 주파수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주파수 효율성, 그렇죠? 예. 한 개 주파수를 여러 번 써먹고 싶은 게 제 목표인데 그래야 용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예. 이 홀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주파수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비싸다 이거예요. 내가 요만큼을 사면 그죠? 요만큼을 사면 조금 사가지고 그걸 여러 번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 번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 돈을 받잖아요, 그죠? 사업자들은 주파수를 이제 돈 주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걸 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서비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주파수 재사용 효율성을 우리가 높이는 게 포인트고요. 재사용을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충분한 이격거리, reuse distance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reuse distance를 확보해야 된다. 충분한이라는 표현, 충분. 자, 여기서 이제 뭐냐, 충분한 게 얼마나 충분해야 충분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충분한다는 말은 이제 애매하죠, 그죠? 막연하죠. 근데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우리 엔지니어링 핵심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 하나가 들어옵니다. 무슨 용어? 클러스라는 용어가 들어옵니다. 클러스터. 자, 클러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7개 주파수를 F1부터 F7까지 7개 주파수를 얘네들이 이렇게 7개 셀을 묶어 가지고요. 한 셀에 한 개 주파수를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그죠? 7개 셀이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얘네들은 다 다른 프리퀀시입니다. 근데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 이제 이격거리 D를 제가 D를 frequency reuse distance라고 얘기했어. D. 요 F1하고 F1 쓰는 애들끼리 D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F3하고 여기 F3. 그죠? F3하고 F3끼리도 여기하고 여기도 D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D. F7하고 F7과 D만큼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개 프리퀀시를 쓰는 클러스터가 있는 거고요. 여기 7개 프리퀀시를 쓰는 클러스터가 있는 거예요. 또 이쪽에도 7개를 쓰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들이 쭉 만들어지겠죠. 7개가 이렇게 반복해서 쓰이겠죠. 7개가. 그죠? 예. 그래서 이 7개 프리퀀시의 묶음, 그러니까 7개 셀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셀들은 뭐예요? 다 다른 주파수를 써야 되겠죠. 서로 옆에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클러스터 간에는 같은 주파수를 써도 되는 거죠. 예, 클러스터 간에 이게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클러스터 안에 있는 셀들은 서로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그죠? 같은 주파수 써도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클러스터를 지금
지금 이제 제가 클러스터를 정의를 했는데 클러스터는 지금 뭐냐면 7개 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꼭 7개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개 셀. 여기 보시면 3개 셀로 구성된 클러스터일 수 있고 방금 우리가 뭐 7개 셀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12개를 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클러스터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 사이즈를요 K라고 놓겠습니다. K라는 건 뭐냐면 그 셀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그 클러스를 구성하는 셀의 개수를 이제 K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 K가 크면 클수록, 그죠? K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클러스터 사이즈가 커지면 여기서 큰 가정이 하나 있어요. 가정은 뭐냐면 셀 사이즈, 요 셀이죠. 셀의 크기는 다 지금 동일하다고 강의를 합니다. 다 가정이에요 일단. 예. 이 사이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셀을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는 안 하고 이제 육각형으로 표시하는데 그 편의상은 육각형으로 벌집처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실제로는 이렇게 벌집처럼 딱 일정한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이제 그냥 벌집 모양 육각형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3개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하고요. 이렇게 7개 셀 구성 2개를 비교하면 자, 큰 차이가 뭡니까? 클러스터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죠? 예. 클러스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K가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 클러스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까? 자, 같은 클러스터 그러니까 동일한 클러스터 안에 있는 셀들은 같은 주파수를 쓰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다른 주파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K가 3일 경우에는 다른 주파수가 몇 개 필요하면 3개가 필요해요. K가 7인 경우에는 다른 주파수가 7개가 필요하고요. K가 12인 경우에는 12개의 다른 주파수 채널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우선 단점은 K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합니다. K가 작으면 3개 주파수를 가지고서 F1, F2, F3를 또 옆에서 또 쓰는 거예요. F1, F3 옆에 쓰고 또 옆에서 또 F1, F2, F3를 또 쓰고요. 3개 단위로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K가 10이면은요. 12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재사용을 하니까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K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재사용 관점에서는. 자, 누가 답해 보세요. 이준영, 우리 이준영 학생 답해 보세요. 이준영, K가 크면 클수록 재사용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네, K가 클수록 좋지 않은 거죠, 그죠? 예, 좋지 않습니다. 12개 단위로 재사용하는 거, 3개 단위로 재사용하는 게 더 많이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K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건 K 꼴 1이야, 사실은. K가 1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셀에서 전부 같은 주파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클러스터 사이즈가 1이라는 얘기는 옆에도 또 클러스터 있고 옆에도 클러스가 있는데 셀이 하나니까 그 셀 하나가 다 같은 주파수를 쓸 거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율성은 좋은 거죠. 같은 주파수를 한 개 주파수 가지고 모든 데 다 쓰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한 개만 쓰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간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없애라고. 그죠? 네, 안 됩니다. 그죠? 예. 그죠? K를 3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격거리, 위드 디스턴스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이슈가 생깁니다. K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K가 크면 클수록 재사용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예요? K가 클 때 좋은 점은 뭐예요? 클러스터 사이에서 같은 주파수를 사용, 2개 클러스터가 있어요. 2개 클러스터가 있는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거리,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셀 간의 거리는 클러스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죠. 다시 말해 리얼 디스턴스가 더 커지죠. 예. 그래서 포인트가 클러스터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리유스 디스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리유스 디스턴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간섭이 줄어들면 성능이 좋은 거예요.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장점은 뭐다? 같은 주파수 간에 거리가 떨어져서 간섭이 줄어든다. 그래서 품질이 좋아진다. 단점은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본 트레이드오프, 좋은 점 나쁜 점이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K 값을 얼마로 할 거냐, 클러스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3호로 하면 품질이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주파수 효율성은 좋은데 11호 하면은 품질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로 해야지? 그럼 3도 아니고 12도 아니면 나는 그럼 7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5로 할까? K를 이런 식으로 뭐를 해야지만 그죠? 품질도 잘 나오고 효율성도 좋고 그죠?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 값을 쓰는 게 좋을 건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던 K 거 7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 거 7 가지고. 뭘 계산할 거냐면 K가 7일 때는 도대체 신호대 간섭비. 자, 우리가 신호대 자본비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죠? 우리는 그 앞에서는 이제 자본보다는 간섭보다는 자본을 가지고 그죠? 수신기에 자본이 더해지잖아요, 열자본,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열자본뿐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수신기 열자본뿐만 아니라 옆에서 간섭이 들어오는 거야.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채널로부터 간섭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신호의 파워와 내가 수신하는 신호의 파워, 내 신호, 내가 원하는 신호의 파워와 간섭의 파워의 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arrier to Interference Ratio라고 얘기합니다. CIR.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세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 셀룰러 시스템. 그래서 그냥 이제 전화 통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품질을 보기 위해서 이 품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C2I 레이쇼입니다. 이 C2I 레이쇼가 너무 작으면은 음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써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날로그 전화기 써본 적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90년 초반에 얼마죠? 그러면 30년 전이네 거의 90년 초반에 이제 우리가 2세대부터는 디지털 전화기거든요. 디지털 핸드폰이거든요. 아날로그 핸드폰을 이제 잠시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핸드폰도요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얘기야. 그 당시에는 가격이 엄청 비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비싸기 때문에. 요금도 비싸고 핸드폰 자체가 비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그 아날로그 전화기 딱 들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전화 받잖아요. 내가 전화하면. 그럼 나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지. 나 핸드폰 있다고. 그죠? 그러면은 그죠? 이게 집 전화가 아니라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한다는 걸 알리고 싶죠.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나 굉장히 미안한데 통화하다 끊어질지도 몰라. 나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인데 통화 중에 끊어지더라도 이해해줘. 이 말을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네. 그죠? 굉장히 이렇게 뭔가 폼나죠. 플렉스가 이제 있는 거야 그때는. 근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전화하는데 끊어진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랑질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왜 끊어지느냐? 이 C2R 레이쇼가 이제 얼마 이하가 돼버리면, 그죠? 이 간섭이 너무 커져가지고 음질이 안 나와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C2R 레이쇼가 어느 정도, 그죠? CIR 레이쇼가 이 값이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준이 보통 우리가 한 16에서 한 18dB 정도를 얘기합니다. 신호의 파워가 자본의 파워보다도 한 16에서 18dB 정도 더 커야 안 끊어집니다. 오케이? 그거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시터 레이쇼를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한번 자 볼게요. 자, 보내는 쪽의 파워는 P예요. 그리고 reuse distance 아까 얘기했죠. 그죠?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죠? 기지국 간의 거리는 D라고 놨습니다. D. 그리고 R이 있습니다. R은 뭐냐면요. R은 기지국의 반경이에요. 기지국의 반경.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이게 지금 육각형이지만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 아니 저기 동그라미라고 서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클형 반경이 있겠죠. 그죠? 그 반경을 R이라고 놨어요. 제가.
R 있죠. 예, R이 셀 반경이에요. 그다음에 D는 그죠? 예, width distance고요. 예, 이게 이제 R이 있습니다. 셀 반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각형 셀들이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쫙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계산할 수 있냐면요. 이 D와 R 간의 비율은요.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와 R의 비율입니다. 비율은 루트 3K예요. K가 뭐냐면요. 클러스터. 아까 이제 여기서 지금 뭐죠? 클러스터는 뭐예요? K가 7인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7인 경우. 여기 한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사이즈가 7이에요. 그죠? 예, 7을 가정했습니다. 여기 또 세트 그다음 클러스터가 여기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루트 21이야. 이 여기서는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D 나누기 R을 하게 되면 루트 21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예, 중학교 때 배운 기하 우리 지오메트리 가지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예, 제가 증명하지 않을게요. 이런 관계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시타 레이쇼 계산해 볼게요. 자, 어, 단말기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요? 끝에 셀 경계, 예, 셀 경계에 단말기가 있다고 하면요. 이 단말기는 이 여러분 핸드폰 여기 있어요. 여기 신호가 이제 여러분들 쏘지 않은 신호를 쏘면요. 예, 그냥 뭐 받는 걸로 할까 받는 걸로. 예. 기지국에서 보낸 신호를 받습니다. 받으면 기지국에서부터 단말기까지 거리는 R입니다. 셀 경계까지는 반경이 R이니까 셀 경계까지 단말기가 셀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예. 근데 P라는 파워로 쏩니다. 그죠? P라는 파워로 쏘는데 이 신호가 단말기에 도달할 때 신호는 얼마입니까? 거리에 따라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가정은 자유공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유공간을 가정하면 실제로는 신호 파워가 P가 얼마나 줄어드냐면요. 얼마나 줄어드냐면 R의 4승분의 1로 줄어듭니다. 왜?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R의 4승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P 나누기 R의 4승의 파워로 단말기의 신호가 내 신호가 도달할 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호가 도달할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간섭 계산해 볼게요. 간섭은 어떻게 되냐면요. 간섭은 자 나의 간섭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옵니까? 나의 간섭은 옆에 있는 클러스터에서 옵니다. 그죠? 여기 클러스터가 있고요. 여기도 클러스 또 다른 클러스터가 있고요. 여기도 또 다른 클러스터가 있고 이렇게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예. 전부 클러스터 몇 개 있냐면요. 전부 6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6개가. 예. 그 중에서 나하고 똑같은 F1이죠. 내가 지금 F1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F1 여기도 F1 있을 거고 여기도 F1 있을 거고 여기도 F1 있고요. 여기도 F1 있고 여기도 F1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 F1이라는 나하고 똑같은 내가 F1을 쓰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거를 쓰는 애가 6명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6명으로부터 파워가 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P라는 파워로 쏘거든요. 근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요. 나하고 거리가 대충 D만큼 떨어져 있어요. 예. 사실 정확하게 D는 아니에요. 단말기 위치에 따라서 그죠?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D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지만 단말기는 기지국 주변에 있을 거기 때문에 대충 D만큼 떨어져 있다 가정해도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D의 4승입니다. 왜 4승이냐고요?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곱하기 6을 합니다. 왜? 주변에 6개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간섭을 발생시키는 소스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어디서 여기서 요 관계를 이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이 C to I 레이쇼는요. K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커지면 그 클러스터 사이즈의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C to I 레이쇼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클러스터 사이즈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죠? 품질이 확 좋아진다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확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를 크게 하면 품질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다만 K를 크게 하면 뭐가 문제다?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였죠? 가장 적절한 K 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example인데 여기 탁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영국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옛날에 80년대 영국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죠. 그 옛날에는 표준이라는 게 없어. 각 나라마다 지가 만들고 싶은 지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영국 시스템인데 얘 채널은요. 얘는 채널이 전부 300개 채널이 있어. 300개. 네.
쓸 수 있는 채널이 300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0명한테 줄 수 있는 채널이 F1, F2, F3 해가지고 F300까지 300개의 주파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21개는 컨트롤 채널. 얘네는 제어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줄 수가 없어요. 통화하는 데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빼야 돼. 그래서 300개에서 21개 뺐어요. 빼고 나서요. 빼고 나서요. K를 7로 했어요. 클러스터 사이즈를 7로 했어요. 그러면은 한 클러스터 안에서 쓸 수 있는 채널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279개 채널이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채널이. 근데 그거를 그죠? 7등분 나눠야 돼. 클러스터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클러스터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7개 클러스터를 쓴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셀에 한 클러스터에서 쓸 수 있는 채널은 그죠? 예. 아니 죄송. 한 셀에서 아니라 한 셀에 쓸 수 있는 채널은 39개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79개를 한 클러스터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한 클러스터에서 7개가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셀에 쓸 수 있는 거는 39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셀에서는 39명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량입니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용량이에요. 1세대 아날로그 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9명이 하는. 자, 39명이 동시에 통화를 할 때 C2R 레이쇼가 얼마냐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1.5 곱하기 K가 7이라고 그랬으니까 73이 나오거든요. 예. 73을 이거 dB로 바꾸면 18dB입니다. 아까 제가 뭐랬죠? 16에서 18dB는 그 나와의 성능이 나온다 그랬죠. 18dB 나오는 거예요. 16dB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품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K꼴 얼마로 했을 때 K를 지금 7로 했기 때문에 만약 K를 여러분들이 5로 하잖아요. 그러면 18dB 안 나옵니다. 품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결론은요. 그래서 K를 7보다 작게 하면은 18dB 못 맞추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K를 그러면 또 너무 크게 뭐 12 이렇게 하면요. 18dB보다 훨씬 큰 품질이 좋아집니다. 훨씬 좋아지지만 효율성이 채널의 숫자를 쓸 수 있는 각 셀에 쓸 수 있는 채널 숫자는 확 줄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게 18dB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채널을 가장 많은 그죠 통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K = 7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7로 놓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건 1세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요. 자, 셀룰러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셀을 아까 육각형으로 그렸는데 정말 셀은 육각형으로 다 돼 있느냐? 아니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육각형이 될 수가 없는 게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죽을 하나 세워놓고요. 이제 기죽을 여기다 기죽을 하나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P라는 파워로 쏩니다. P라는 파워로 쏘면요. 신호가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점, 각 지점에서 신호를 이제 내가 측정을 해보면요. 멀어질수록 이렇게 기죽에서 멀어질수록 수신 신호는 떨어지겠죠. 예, 떨어지지만 뭐가 존재하냐면 무선 채널이기 때문에 페이딩이 존재를 해. 페이딩. 그렇죠? 페이딩 여러 가지 종류. 우선 경로 감쇄, 패스 로스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페이딩이 있는데 페이딩은 두 종류의 페이딩이 있어요. 그 쉐도잉이라는 라지 스케일 페이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쇼텀 페이딩이 있죠. 그죠? 빨리빨리 변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페이딩에 의해 가지고 수신 신호는요. 각 지점에서 신호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페이딩에 의해서 수신 신호는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계를 그려보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값을 그러니까 등고선이라고 등고선을 그려보면요. 여기서 등고선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수신하는 신호 파워의 등고선을 그려보면 매 순간 그려보면 등고선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아닐 거다. 이게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예. 예,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파워 바깥쪽으로 갈수록 수신 신호는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신호 레벨을 갖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제가 등고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등고선이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동그라미가 아니냐면 패스 로스만 보면 동그라미지만 쉐도잉이 아니죠. 페이딩을 먹기 때문에 신호 크기는 크다 작았다 하기 때문에 매 순간 크기가 같은 크기를 갖는 애들은 등고선은 그죠? 예, 일정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서클로 나오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셀의 모양은 사실은 뭐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 딱 측정을 해보면 셀 모양은 굉장히 불균일한 모양일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상적인 서클도 아니고요.
또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은 절대 아닌데 그냥 육각형으로 그리는 이유는 그냥 편의상 그리기 쉬우니까 매번 제가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막 불규칙의 모양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그리면요. 실제로는 수십 레벨을 그리면 막 이렇게 불균이란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다. 매 순간. 그리고 매 순간 달라질 거라는 거야, 이 모양이. 페이딩이 막 계속 변하는, 페이딩에서 계속 신호 레벨이 변하기 때문에 이 모양은 굉장히 랜덤한 모양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랜덤 모양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 대충 이런 크기의 모양을 가질 거다. 그래서 그냥 육각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육각형을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자, 강남역 주변에 여기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강남역이거든요. 빌딩도 많고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통화하는 사람이 많겠죠. 통화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뭐죠? 채널의 숫자가 채널이 많이 필요하죠. 아까 이제 영국에서 썼던 이 탁스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탁스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면 한 셀에서 쓸 수 있는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39명밖에 없어요. 근데 강남역으로 가게 되면요. 동시에 통화하고 있는 사람, 통화하려는 사람이 39명밖에 안 될까? 몇백 명, 몇천 명이 통화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기지국 하나 세워놓으면 39명밖에 통화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럼 더 많은 사람이 통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채널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기지국을 더 박는 거예요. 더 많은 기지국을 까는 거예요. 기지국 하나 깔 때마다 39명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강남역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예. 예. 그 처음엔 컨셀들을 이렇게 쭉 만들고 컨셀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컨셀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막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어. 이게 여기 하나에 39명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셀 사이즈를 줄입니다. 셀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요. 셀 사이즈 작게 만듭니다. 셀을 작게 만들면 셀 하나당 39명이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여기도 사람이 더 늘어. 이쪽에 사람이 더 늘어. 그럼 셀을 또 쪼갭니다. 이만한 셀들을 또 다시 쪼개기 시작해요. 이렇게. 더 작은 셀로 쪼갭니다. 이렇게. 셀 하나 쪼갤 때마다 39개 채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 대신에 물론 뭐죠?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여전히 필요한 거죠. 그래야 간섭이 안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셀 사이즈가 작아져도 여전히 클러스터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클러스터를 만들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트와의 레이쇼가 그죠? 예. 내가 원하는 시트와의 레이쇼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위즈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셀은 우리 앞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마치 셀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한 크기로 균일하게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기지국을 굉장히 조밀하게 사용자가 많은 영역은요 기지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조밀하게 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균이란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균이란 모양이 될 거예요. 셀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셀 사이즈가 작은 영역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영역이 셀 사이즈가 작잖아요. 여기는 왜 쪼개고 계속 쪼갠 거예요. 왜 쪼갰냐?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지국을 박은 거예요.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요.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선 하나는 몇 개의 기지국을 깔 건가 어디에. 자, 그걸 뭐에서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 가입자, 사용자가 많은 데를 어디가 많은지를 보고 사용자가 많은 쪽에다 기지국을 더 조밀하게 깐다. 두 번째, 조밀하게 까는 건 좋은데 그냥 막 까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주파수를 쓰는 애들끼리 간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간섭들이 그죠? 어느 정도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I 레이쇼, 캐리어 투 인터페런스 레이쇼죠. 신호대 간섭비 크기가 일정한 정도 유지가 되도록 잘 주파수를 할당해야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 개념을 통해 가지고 같은 주파수를 쓰는 놈들끼리 거리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걸 잘 유지를 해야만 그죠? 효율성을 내가 높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채널을 여러 번 재사용을 잘 할 수 있고 재사용을 잘 해야만 많은 가입자를 그죠? 많은 사용자들을 그죠? 서포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냐면 셀을 이렇게 기지국 설치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요. 그걸 해야 됩니다. 이 캐리어 투 인터페런스 레이쇼 또는 신호대 간섭비죠. 신호대 간섭비가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지국을 이제
여기다 세워놓고서 기죽에 안테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죽에 안테나 같은 걸 막 조정을 해요. 안테나 높이도 조정하고요, 기죽의 방향도 조정하고 해서 그 셀과 셀 사이에 서로 미치는 간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섭이 크게 들어오면요, 간섭을 줄이고,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테나 높이를 낮춘다든지 안테나 방향을 튼다든지 파워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신호대 간섭비가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예,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한번 해놓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옆에 건물이 새로 하나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 바람이 불어서 뭐 안테나 방향이 약간 틀어진다든지 이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품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다가 품질 측정하기 위해서 신호를 다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타고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죠? 이 신호대 간섭비를 계속, 그죠? 측정해서 간섭비가 좀 큰 데가 생기면 또 튜닝을 해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도록. 그죠? 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운용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마지막 페이지인데 오늘 이제 간섭을 줄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섭을 잘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요. 근데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와이파이 집에다 설치한다. 아니면 제가 연구실에 설치한다. 그럼 박스 사갖고 와갖고 박스 뜯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인터넷에다 그냥 끼워버리거든요. 안테나 내가 딱 세우고요. 그다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붙여버려요. 그럼 끝. 뭐 옆방이나 옆집에서 넘어오는 간섭이 얼마고 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꽂아놓고 그냥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와이파이는 설계를 할 때부터 의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뭐냐, 간섭이 들어오잖아요. 간섭이 왜 들어오죠? 와이파이에서 옆집에서 똑같은 주파수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채널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서로 피합니다. 누가 이 채널 쓰고 있으면 나는 다른 채널 가서 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했어요? 누가 쓰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전송 안 하죠, 그죠?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하잖아요. 백오프를 해서 피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가지고 서로 피해가면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이동통신 시스템은요, 이동통신 네트워크는요, 피해가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처음부터 서로 간섭이 미치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한 거예요. 잘 설계를 하면 간섭이 안 미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죠?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부터 미리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계획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간섭이 상황에 따라서 크다 작아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이제 그 품질을 유지하는, 그죠?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고요,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 그때 이제 필요한 게 간섭을 이제 완화하는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안테나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안테나 본 적 있어요? 안테나 삼각형의 위에 보면. 예, 이런 안테나 여러분들 옥상 꼭대기에 뭐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 의미는 뭐냐? 세 방향으로 안테나가 나 있어요. 예, 그래서 360도를 세 등분하면 120도잖아요. 그죠? 120도, 120도, 120도죠. 여기서 제가 화살표로 표현한 건데 이 부분인데 세 개 방향이 있어요. 안테나가 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120도, 다른 쪽으로 120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60도를 세 토막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120도만 신호가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각도로는 신호가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안테나 이렇게 생겼죠. 손가락 보세요. 예,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옴니디렉셔널 안테나에서 전방향 안테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호를 쏘면 이 신호가 모든 360도 방향으로 신호가 전부 전방향으로 일정하게 신호가 프로파게이트 합니다.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섭이 360도 방향으로 간섭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런 안테나를 섹터 안테나라고 얘기하는데, 섹터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면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0도면 120도 방향으로만 내 신호가 가는 거예요. 나머지 방향으로 신호가 안 가요. 그럼 간섭을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120도 각도만 신호가 가도록 만들어주면 간섭을 옆셀에 미치는 간섭을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안테나 패턴인데요. 예. 여기 이제 안테나 게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테나 감각 들으면 이제 이런 안테나 패턴 같은 거 여러분들 그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크게 크면 이제 그 방향으로 신호가 더 게인이 생기는 거예요. 신호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잘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요 부분은 신호가 안 가게끔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0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은 60도, 여기 60도거든요. 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60도부터 플러스 60도, 120도 정도까지만 신호가 잘, 그죠? 예, 게인이 크고요. 나머지는 게인이 작아가지고 신호가 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호 안 간다는 얘기는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신호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신호가 잘 안 가요.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신호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인섹트 안테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테나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해서 간섭을 이제 많이 줄여주게 되겠죠. 간섭을 줄이면 줄일수록 뭐예요? 캐리어 투 인터페런스 레이쇼, 신호대 간섭비가 줄어들어서 품질이 좋아지고요. 또 품질이 좋아지면 뭐죠? 주파수 재사용을 더 잘할 수 있다. 더 많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량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오늘 셀룰러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그죠?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모바일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네, 질문이 없으면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 오피스 아워는 월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 반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들어와 질문하면 돼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